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뭡니까? 과학기술 지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기술 분야. 요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분야 선택해라 하면은 10중 8구는 경제 그리고 과학 요 두 개를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 지문은 과학 교과인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에서 다루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지문을 조금 더 쉽게 독해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실제로 여러분한테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어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2019년 수능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시험 문제로 처음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 바로 뭐였냐? 바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거의 오답률이 7, 8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 중에 이제 지구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과 중에서도 지구과학을 이제 특히나 중점적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풀만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알겠죠? 그만큼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과학에 얼마나 좀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요소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특정 과학 이론을 심층적으로 다룬 글, 탐구 및 실험 과정,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 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대로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산업기술, 기계, 전기 등의 분야를 제재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이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들은 거기에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과학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우리 시대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제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으로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생물 관련 지문들, 세균, 바이러스 같은 그런 생물 관련 지문들. 거기에 화학 지문도 이제 뭐 손세정제와 같은 이런 살균제와 같은 그런 내용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기술 관련 지문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핸드폰 관련 기술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핸드폰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원리들,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GPS가 어떤 원리로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내는가 이런 GPS 관련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문이 많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뜨게 되면서 AI라든지 혹은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가상현실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지문의 출제가 굉장히 높은 분야가 바로 이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여러 가지 사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지문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전쟁의 위험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의 위험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위에 달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한번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이 파병이 된 그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확전의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무기 체계라든지 레이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유념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과학 지문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과정의 설명 방식을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장치가 뭡니까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비율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으로 이러한 그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에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지문에 1, 2, 3, 4 순서를 써놓고 그거를 이것과 관련된 그림 문제가 등장할 확률이 사실 거의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림 문제에서 문제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림에다가 이 순서가 몇 번이 어느 부분에서 작동하는지 같이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게 되면은 훨씬 더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3점짜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점짜리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면 즉 학생들이 수업으로 접하기 어려운 공학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장치나 시스템의 작동 원리나 그것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해석 난이도로만 보면 과학 지문이 좀 더 쉬운 편이긴 합니다. 왜? 과학 지문은 추론형 문제보다는 사실 확인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과학지문 기술지문 분야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자, 최근에는 과학기술 지문과 문제의 난도가 상당히 높아진 편이다. 과학을 인문 내용과 엮어서 융합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실제로 심리학 분야에 관련된 지문과 사회 분야와 연결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불과 이제 재작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뭡니까? 우월한 유전자, 그러니까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 관련된 과학 지문과 나 지문에서는 이타적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학 관련 지문이 함께 등장을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 경우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큰 틀이나 기준이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 과학 현상을 구분하며 독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지문 분야의 지문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내용은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으로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172페이지. 자, 안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안구운동 확인 문제를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흘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 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 오목에 선명하게 뭡니까? 안정되게 상이 머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은 바로 안구의 움직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안구가 왜 움직여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안구 운동의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은 그 다음부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림에서처럼 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사람의 눈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 두 개가 있고, 그다음 그 사이에 여기 코가 있고, 그 밑에는 입이 있겠죠, 그렇죠?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 근육 6개가 한 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즉,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할 때는 어떻다? 눈돌림 근육 6개가 한 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정면을 응시할 때는 이때는 바로 뭐다? 눈돌림 근육 6개가 동일한 힘으로 안구를
잡아당긴다,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는 약간만 추론을 해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눈돌림 근육, 바로 위빗근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다음에 아래빗근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안쪽 고등근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 고등근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다음 뭡니까? 아래 고등근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쪽 고등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동일한 힘으로 안구를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의 힘이 지금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머리나 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눈만 위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눈만 위로 치켜 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위 고등근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 이에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 고등근이 이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위 고등근이 수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아래 고등근이 이완이 된다. 즉 우리가 팔뚝에 이렇게 뭡니까? 팔의 근육, 그렇죠? 알통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건 바로 무슨 뜻이야? 요 팔의 위쪽에 있는 근육은 수축이 돼서 위로 볼록해진다는 거고 아래쪽 근육은 어때? 펼쳐져가지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눈이, 자 이거는 위로 치켜뜨는 경우는 이제 송채가 여기 있고 눈이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 근육은 수축이 돼서 줄어들고 반대로 여기를 잡고 있는 근육은 이완이 돼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위 고등근의 힘이 아래 고등근의 힘보다 훨씬 더 커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위 고등근이 이제 수축된 힘만큼 아래 고등근이 이완이 된다. 힘을 푼다. 얘가 들인 힘만큼 얘가 힘을 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 눈을 잡고 있는 힘은 똑같지만 여기에서 위 고등근이 차지하는 힘이 더 커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한 머리나 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보는 경우,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옆을 본다든지 이쪽 오른쪽 왼쪽을 본다든지 오른쪽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바로 뭐다?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에 가쪽 고등근이 수축이 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 고등근은 이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한쪽으로 흘겨보는 경우, 흘겨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각쪽 고등근이 수축이 되고 바로 안쪽 고등근은 이완이 된다. 자,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흘기는 방향 반대쪽 눈의 가쪽 고등근은 이완이 되고 안쪽 고등근은 수축이 된다. 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학에서는 요 정도의 추론적 읽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눈을 요렇게 두 개의 눈이 있다고 했을 때 요쪽으로 흘겨본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요쪽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바로 수축이 되고 요쪽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틀어진다는 겁니다. 눈이 두 개가 요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치?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는 방향 쪽으로 근육이 수축이 되고 반대쪽 근육은 이완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뭡니까? 전체적인 힘은 똑같지만 수축된 만큼 이완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면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한 반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전정한 반사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이냐? 자, 사물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눈은 이쪽과 반대쪽인 이쪽으로서 이 사물을 이렇게 흘겨보는 모습으로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눈은 왼쪽으로 흘겨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전정한 반사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머리가 움직여도 눈은 그 자리를 유지한다. 즉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머리나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을 흘겨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살짝 위로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은 고정되어 있고 머리만 움직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눈 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을 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그렇죠? 자, 여기서 고개를 위로 들었는데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바로 뭐다? 아래쪽으로 흘겨보는 그러한 형태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고개를 이렇게 했지만 눈은 정면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기준으로 가만히 보면 아래쪽 흘겨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정한 반사에 의해서 두 눈의 안구는 아래 고등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 고등근은 이완된다. 바로 아래쪽을 아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흘겨봤을 때 여기는 수축이 되고 여기는 이완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거울을 바라보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안쪽 고등근이 수축이 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 고등근이 수축이 된다. 이것도 역시 옆쪽을 흘겨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고개만 돌리고 눈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여기서 전정한 반사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위쪽의 설명의 그대로 연장선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정한 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뭐다? 전정한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자,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즘 국어의 트렌드가 바로 뭐냐면 과정을 설명할 때도 옛날에는 국어가 쉬울 때는 그냥 단순하게 과정만 쭉 설명을 하고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과정 사이사이에 다른 설명을 집어넣거나 혹은 과정을 중간에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전정한 반사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사 과정이죠. 반사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우리 몸의 전정기관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귓속에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정기관이 있는지를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귓속에 둥근 주머니는 그렇죠. 바로 뭐다? 저 바로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이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은 위아래 요게 되는 거야.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우리 몸으로 치면 알겠습니까? 요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는 거고 반면에 타원 주머니는 바로 수평 방향으로 의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는 거죠. 수평 방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앞뒤 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펜이 잘 안 나오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또한 귓속의 수평 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 자, 귓속의 수평 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의 수평 움직임, 뭡니까? 회전 운동. 회전 움직임을 즉 이거는 머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요 움직임이죠.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전 반고리관과 후 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 그쵸? 바로 요거죠. 그쵸? 그래서 전 반고리관 후 반고리관은 바로 머리를 끄덕일 때 회전 움직임을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보기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바로 뭐다? 우리가 머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를 물었을 때 아니 하고 대답을 하면서 뭡니까? 머리를 좌우로 뭡니까? 가로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은 바로 어디? 수평 반고리관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지점이 어느 부분인가가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과정으로 어떤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줘가지고 과정으로서 설명을 할 때는 바로 뭐다? 첫 번째 스타트가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정기관이 움직임을 감지한다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다? 전정기관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렇죠? 신호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저 전정기관에서 신호가 생성되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었죠. 그 다음 생성된 신호는 눈 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뭐다? 바로 신호가 눈 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림에서 윗잇근은 도르래 신경, 그렇죠? 자, 윗잇근 같은 경우는 도르래 신경에,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윗잇근 같은 경우는 도르래 신경에, 그 다음 가쪽 고등근은 각돌림 신경에, 그 다음 세 번째 나머지 근육은
근육은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바로 뭐다?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 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가 눈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이 되는데 이 경우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4-1 같은 경우는 어때? 바로 흥분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바로 눈돌림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반대로 수축, 그 다음에 4-2, 그 다음 그래서 억제 신호는 바로 눈돌림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는 구체적 사례로서 아까 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앞 정면을 응시하던 학생이 고개를 아래로 숙이면서, 그렇죠? 아래로 숙이면서 눈은 정면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다. 이때 안구의 전정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면 뭡니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먼저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이때 고개가 어떻게 중정과 나란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뭡니까? 둥근 주머니에서 뭡니까? 고개가 아래로 움직이는 뭡니까? 움직임을 감지를 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감지를 하면은 전정기관에서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정면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으니까 위비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이 되고, 아래 아까 위에 뭐였지 잠깐. 그렇지. 아래 비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 전정기관에서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때 뭡니까? 도르의 신경에는 흥분 신호가 전달이 돼서 위비근이 수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눈돌림 신경에 억제 신호가 발생해서 아래 비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과정을 제대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 어떤 그 부분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때 어떤 근육에는 어떤 신경에 어떤 신호가, 또 어떤 근육에는 어떤 신경에 어떤 신호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늦게 온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못 들었었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 10월 이제 정확하게 3일이죠. 10월 3일, 10월 10일은 여러분들 그 미래 교과서 이제 지금 파이널 특강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2주 동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일요일 3일. 네? 그러니까 11월 3일, 10일. 그치? 2주 동안.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 2시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강단 같은 경우 목동중은 딱 시험 범위는 간단한 설명만 해줄 거고 나머지 이제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할 거니까 토요일 날 그럼 넌 12시 가능하겠지, 그치? 네, 12시, 3시. 그럼 12시, 3시에 오는 걸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꼭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또 못 들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파이널 특강 들어갈 겁니다. 교재는 선생님이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딱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간고사 때 혹시 시험 문제집 산 거 있으면 갖고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행 같은 경우는 미래행 평가 문제집 같은 것들 갖고 오면 상관없어요. 알겠죠?